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5일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홍준표 후보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어제 밤에 입장문을 내고 또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뭐 잘못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를 조금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하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이재명이가 지금 이거 제대로 후보 견뎌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비리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정진상이가 누구예요? 이재명의 최측근이잖아요. 정진상이하고 유동규하고,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는 날 바로 직전에 통화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입 맞추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너 절대 이재명 얘기하지 마. 알았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말까지도 이재명의 입에서 맨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전화가 만만치 않은 전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의 비판에, 이 비판, 항상 비판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조은산 씨, 진인 조은산 씨하고, 조선일보 이 박정훈 논설 실장이죠. 이 칼럼 아주 좋은 게 나왔어요. 이런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유럽에 가서 뭘 하고 왔는지, 결국은 망신에서 시작해서 망신으로 끝났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홍준표 이 후보 입장문을 보면요. 먼저 어제 심야에 내놨던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대출밖에 안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민심에서 이겼지만은 당심 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어제 심야 메시지하고 방금 전에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오전에만 하더라도 내가 경기도 차베스 이재명이 잡으러 내가 간다 해가지고 딱 자신만만하게 어제 마지막 경선 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ARS 투표를 독려하고 또 2030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홍대에 가서 또 저녁 때는 젊은 청년들과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경기도 차베스를 내가 잡겠다. 그래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심야의 그 당당한 자신감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정상적이라면 제가 당심에서 이기고 민심에서는 져야 하는데, 기이하게도 제가 민심에서는 이긴다고들 하고 당심에서는 진다고들 합니다. 어이없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26년간 지켜온 당인데 왜 그런 소문이 떠도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킨 사람은 외면받고, 당을 쪼개고 나가거나 당을 해코지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정당이라면 그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죠. 여기서 당을 쪼개고 나갔다는 사람은 유승민이고, 그 다음에 원희룡이고, 당을 해코지한 사람은 윤석열 아니겠어요? 국정농단 수사했으니까. 그러면서 당을 재건하고 지킨 제가 이젠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건 이제 투표가 다 끝난 밤 심야니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일 정의가 살아있다면 당심 민심 모두 이길 겁니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심 민심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정의는 죽은 거예요. 예, 그러나 정의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해요. 그래서 시작은 왔다 갔다 했지만은 별로 자신이 없어 보이지만은 막판에는 결론, 당신 모두 이긴다, 민심도 이긴다, 이거 확신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졌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입장문은요 아주 짤막한데요. 예.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합니다. 예, 승복한다는 거죠. 이재명과의 차별화를 지금 차별적인 모습, 사나이 대장부 아니겠어요? 모래시계 검사 이거를 지금 딱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후보가 되면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정권교체의 대장정에 나설 것이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경선 흥행의 성공 역할에 만족하고 당을 위한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가 헷갈려요. 경선 흥행 성공한 걸로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흥행. 실제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세게 밀어치고 오는 바람에 경선 흥행은 100%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이 숫자가 나타나 주잖아요. 64% 정도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이거 아무나 성공을 못 시켜요. 제가 보기에 경선 흥행의 대성공, 이
90%는요, 홍준표 후보의 막판 이 스퍼트죠. 이 치고 올라오는 이 속도, 여론 지지율, 이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러면서요, 만족까지가 제 역할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수용하고 만족한다까지.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흥행까지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선에서 이재명이를 이기는 분위기로 나가는 이 흥행의 분위기,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더 이상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당에서 선대의 이 고문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무슨 역할도 맡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은 운이잖아요. 운793이 아니라 운9기1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이 부족했을 뿐이지 내가 실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 몇 가지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기면 그야말로 어제 심야 입장문에서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이 정권 교체 당당히 이재명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천운이다. 내가 천운이 좀 모자란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예시. 세 번째로는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나는 이번 대선에서 일종의 이제 좋게 해석하면 백의 종군이고, 좀 다르게 해석하면 윤석열 총장이 대선을 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댓글이 하나 달렸네요. 김거희 씨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도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했다면 아직 정신 덜 차린 거죠 뭐.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에 청와대 가서 일 좀 해라 하고 국민들이 찍어줬을 겁니다. 이런 댓글이 하나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게 최신 홍준표 후보의 입장. 일단요, 오늘 2시부터 백범 기념관에서 이 당원 투표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 2시 45분에서 3시경에 발표가 있고, 발표가 있으면은 바로 이 후보자의 말하자면 당선된 이 후보자의 수락 연설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두 분은 수락 연설문을 잘 써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락 연설문 같이 또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나온 홍준표 후보의 입장문을 보면 다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홍준표 후보 본래의 자신만만한 그런 것이 조금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홍준표 후보 입장문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논객 조은산, 시무 7조, 청원 올린 아주 그래서 유명한 필자 논객이 됐죠. 조은산의 시선, 조선일보에서 정례적으로 실는데 제목이요, 명짜르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짜르다는 거죠. 여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푸틴 짜르잖아요. 러시아 푸틴 짜르. 거기에서 따온 용어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아주 글이 좋습니다. 제 시간이만 되면은 전량을 다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길지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푸틴하고 이재명이고 한마디로 복사판이라는 거죠. 붕어빵. 푸틴은 누굽니까? 이 전제주의, 그 다음에 독재주의, 인권 탄압, 한마디로 이 무식한,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이 장기 집권 체제를 꾸린, 룰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 안 좋은 얘기 대충 갖다 붙이면 다 푸틴하고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푸틴이 과거에 이 악덕 기업가를 혼내는 장면, 이 TV로 생중계 됐다는 것이죠. 이거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2009년도 6월 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금속공장 농장을 방문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소유주한테. 나중에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했어요. 이렇게 혼내는, 악덕 기업체를 혼내는 푸틴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열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러시아 국민들. 그런데 이게 바로 푸틴의 현대판 짜르 현상이 라는 것이죠. 이 현상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재명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느냐?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 얼마나 멋있었냐 이거예요. 일산 주민들 다 환호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약자를 돕는 척 하니까. 그러나 그 영웅 행세를 하는 이재명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 것이냐? 뻔할 뻔짜다. 이런 지금 논리로 이 칼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핵심 요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서 실감나게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2009년도 6월에 말이죠.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이 피카료보시에 있는 금속 공장을 방문해서 러시아 최대 재벌이자 공장 소유주였던 이 테리 파스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왜 만나러 갔느냐면 임금 체불 문제로 이 공장이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해결사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푸틴이 이제 여기에서 압박을 가합니다.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이 주인이 러시아 공장주가 사인을 하게 만들어요. 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 임금을 받아내니까 이것이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푸틴이 제6대 대통령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약자 편에 선 누군가는 항상 강자를 응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강자를 응징하니까 이거는 너무나 멋있다 이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그 강자가 노동자 착취로 연명하는 자본가라는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증오마저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곧 선악구도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이렇게 이 강제로 이 공장장을 압박해서 임금 노동을 지불하게 하는 이런 푸틴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환호하고 말하자면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러시아 국민은 뭘 알았느냐, 나중에 보니까 이 푸틴이 제왕적 권력에 취해가지고 독선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2021년 10월에 대한민국에 딱 대입하면 이거를 누구한테 대입하느냐? 이재명. 어떤 일로? 아까는 러시아 공장장 임금 안 준, 이번에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마지막 결제 권한으로 행사한 이재명한테 지금 맞으면 환치를 시키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민자유치로 건설됐던 이 왕복 2,400원짜리 값비싼 다리를 무료로 건널 수 있다는 소식에 수해지역 주민들은 환호하고, 따라서 일산대교의 관리 운영권은 사업자에서 이제는 지자체로 회수된다 이거죠. 그 이 사업자는 누구냐?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한 말은 뭐였었냐면,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었어야죠. 악덕 삭제업자입니까? 그러지만은 그 폭리를 취했다고 하는 악덕 삭제업자가 누구냐?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에요. 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여러분들 악덕 삭제업자입니까? 이 대목이 완전히 이재명의 포퓰리즘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봤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과연 미래로 향한 이재명의 그 미래 비전 뭐이겠느냐? 그 리더십이겠느냐? 아니면 추진력이겠느냐? 아니면 제왕적 권력에 취한 푸틴과 같은 독선이겠느냐? 뻔한 것이죠. 푸틴과 같은 독선이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러한 독선에 취한 이재명이가 요새 뭘 하고 있느냐? 장사하는 것도 나라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식당, 총량제. 예. 이러니까 이걸 보면 딱 푸틴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딱 푸틴을.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결국 푸틴한테 러시아 국민이 속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금 이재명한테 속을 우리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푸틴 러시아 국민을 철저히 속인 것처럼 이재명한테 그런 사례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속으면 되겠느냐? 권력의 이 실체, 이재명 권력의 실체, 이 독선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제목은 한참 고민하다가 겨우 썼는데, 성남 마두로에서 경기 차베스를 거쳐서 21세기 짜르로 불리는 푸틴처럼 이재명이도 이제는 대선 주자금에 걸맞는 새 별칭이 필요하다. 러시아에서 푸짜르가 있었다면 대장민국에는 명짜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러시아의 푸짜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장민국입니다. 예, 대장동. 예, 대장민국에는 명짜르가 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한 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글은 11월의 첫째 주 금요일자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나를 찾아서 구해달라.
나는 아마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 자, 우리가 이 칼럼의 그 의미심장한 그 진 면목을 우리 주변 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러시아, 지금 푸틴이, 바로 이재명과 비유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자, 해외 정상이 왜 나가시죠? 왜 정상회담 다니죠? 국위를 선양하러 다니잖아요. 특히 대통령은 국위 선양의 최고의 선수잖아요. 대통령이 밖에서 대접받으면 누가 제일 기분이 좋죠? 아니, 물론 대통령이 좋겠지만 우리 국민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해외 나가기만 하면 망신만 당해요. 제일 큰 망신이 뭡니까? 2018년도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왜? 제재 완화하자 난리를 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제1수석 대변인. 지금은 뭘 팔러 다니죠? 지금 완전히 장사꾼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무슨 장사꾼? 종전선언 장사꾼이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장사꾼이 되어야 돼요. 좋은 의미로 지금은. 무슨 실질적인 장사꾼이 되느냐? 원전 수출. 그죠?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 원전 수출을 얘기를 해놓고요. 이 합의 문서, 정상 간의 합의 문서에서는 원전이라는 말을 안 써요. 못 써. 뭐라고 쓰느냐? 에너지 협력이라고 써요. 이 꼼수. 예. 아까 이재명이 그 푸틴하고 비교한 거고 비슷합니다. 예. 원전이라는 말을 못 써요. 왜? 돌아오면 진보, 좌파, 강성 친문들이 회초리를 들고 있으니까. 그럼 내년 선거 날아가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를 방문했던, 즉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던 이 유럽, 동부 유럽 국가들, 이 비세그라드에서,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된 중유럽 4개국 협의체가 있어요. 이 정상들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거기에서 합의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원전이라는 말, 그 원전이 굉장히 한국 원전을 칭찬해주고 한국 원전에 협력을 하고 싶다. 예, 이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서울에서는 원전 얘기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탈원전.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에서는 그 당당한 탈원전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 좀 가져가 주실래요? 좀 협력 좀 하실래요? 이렇게 되고, 또 합의문에다가는요, 우리 합의문에다가는 원전이라는 말을 못 쓰고 에너지 협력이라는 꼼수를 부리는 문재인 대통령, 이 정도의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예, 예.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세그라드 이 협력 국가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하고 이제 우리가 이 공동 언론 발표문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배터리 문제라든가 이 미래 유망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협력을 하자. 그래서 이 미래 융합 관련이 말하자면 미래 유망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이에요. 그런데 이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밝히고 있느냐면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혀서 에너지.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대상을 에너지라고만 딱 표현했지만요. 이 에너지 협력에는 이 비세그라드 이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원전 수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코 총리,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총리, 뭐 이런 총리와 이 수상들, 이 대통령 정상들이 전부 원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실체예요, 실체. 자, 그러니 이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실상이에요, 실상. 푸틴은 그래도요, 독선을 하고,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짜르르라는, 좋지 않은 그런 별명이 붙었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일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얼마나 어떻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재명, 짝퉁 박정희 마케팅, 이런 제목의 박정훈 칼럼이 오늘 조선일보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짝퉁 박정희라고 하느냐? 에너지 고속도로 내겠다고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낸 것처럼. 그러나 이재명이 이러한 박정희 마케팅을 하는 것은 짝퉁이다. 여기에 속지 말아라. 그거를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주도로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박정희가 될 수 없다. 이념적 도그마와 포퓰리즘에 젖어있는 한 소득 주도 성장의 시즌2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론을 내는지 여러분께 조금 이 칼럼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식 성장론의 핵심이 국가 주도인데 민간, 기업, 시장 대신에 정부가 정점에 서서 주도권을 쥐고 국가 자원을 배분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국가 주도고요. 이게 바로 시즌2 소득주도 성장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왜 이 보수 측에서 이 박정희 향수에 편승하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가 은연중에 박정희 마케팅 구사한다는 것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박정희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긍정평가해야 되는 입장을 취해왔고 강력한 행정력과 추진력을 주특기로 내세우는 것 역시 박정희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때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거야말로 박정희의 야전사령관 스타일을 벤치매킹했다라는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만 잘하면 되지 보수 진보를 왜 따지냐 이렇게 이재명 후보 실용론에 취해 있는 것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은 그 외향적으로 보면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박정희와 이재명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박정희의 국가 주도로는 민간 경쟁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역진흥회사에서 무조건 수출 잘하는 기업인을 옆에 앉혀 우대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본소득을 뿌리자는 이 후보는 이런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박정희는 밖을 내다본 글로벌 전략가였다는 거예요. 세계 시장을 먹겠다는 대외 지향적 성장론을 펼치고 있고 이 후보의 전환적 공정성장은 철저히 국내용이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관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박정희는 대중영합을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재명은 자타공인의 포퓰리스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후보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하며 인기 없는 정책을 밀고 나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저성장에 따른 기회 총량 부족과 불평등이 이 사회 갈등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밀어붙인다고 박정희가 될 수는 없고 입으로만 성장 운운한다고 경제가 성장하지는 않는다. 이념과 평등 도그마, 그 무엇보다도 이 후보의 정체성과도 같은 포퓰리즘을 버리지 않는다면 짝퉁 박정희, 가짜 성장론에 불과하다. 소득주도 성장의 시즌2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조선일보 이 박정훈 칼럼 꼭 전량 한번 읽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